자, 96회 전산의 일부 문제입니다.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회계 목적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된다. 자, 신뢰성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묻는 겁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어야 되고요.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세 가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에는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표시하고 하나만 받아 적어볼까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정보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첫 번째 목적적 합성.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두 번째는 신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적합한 정보여야 되고요.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된다. 정보의 속성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보의 속성으로 제일 중요한 거 목적적합한 정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되는데 이 목적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리고 적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성은 중립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표현의 충실성까지. 시험 문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질적 특성에는 뭐가 있니? 목적적 합성하고 신뢰성이 있다. 목적적 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니?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에는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2번.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과 비용이 나와야 돼요.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과 비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이에요. 자본조정.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은 수익이에요. 답은 3번이네. 단기 기타 대손 상각비를 대손 상각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고요.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예요.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했죠. 비용을 비용으로 했으니까 이게는 영향이 없을 거 아니야. 구성을 잘못했을 뿐이지, 그치?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했을 뿐이지 어쨌든 비용 처리를 한 거니까 답은 3번. 수익을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기업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그래야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계산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손익계산서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란 말이죠. 매출 총이익. 매출은 있는데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매출 총이익이 과대기 상될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매출을 인식했으면 매출원가도 당연히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해서 발생한 평가 손실, 이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직접 차감한다고 틀렸어요. 직접이 아닙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렇게 하죠.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이 있으면, 상품이 10,000원이 있으면 밑에 마이너스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해서 충당금 1,000원 이렇게 9,000원이 나오겠죠? 직접 차감하는 게 아니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줄여서 차감계정이라고 해요. 줄여서 차감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직접 차감한다는 말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차감한다는 말은 재무상태표에 상품 9,000원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상품에서 마이너스 상품평가손실 충당금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런 걸 우리는 차감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재고자산 정부상 수령과 실제 수령과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맞는 문장이에요.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야. 반복적으로 감모 손실이 생기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말은 뭐 재고자산을 도난당했다,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 이런 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쵸? 이런 걸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4번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을 물었습니다. 설치 장소 당연히 들어가죠. 설치 장소를 준비를 위한 지출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원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여러분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가 뭐라고 그랬지? 잠깐만 한번 볼까? 건물을 신축하는데 은행에서 잘 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러면 은행에 뭘 줘야 되냐면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치?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자,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 건물 신축 기간이 1년 이내면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하죠. 이자 비용 대신에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신축 기간이 1년 이내면 요 이자 지급했을 때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1년을 초과하면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대신에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우리가 차입원가라고 하고요. 이자 비용을 차입원가라고 하고 이렇게 자산 처리하는 걸 우리가 자본화한다라는 말을 써요. 자본화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자 비용을 뭘로 다 분개한다고 그랬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를 하는 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당연히 들어가죠. 재산세는 세금과원가입니다. 재산세는 세금과원가고요. 그래서 A, C, E 4번이 답이 되겠다. 4번.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건물을 신축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럼 이자를 지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자를 지급을 했을 때 1년 이내다. 이 건물을 신축하는 기간이 1년 이내면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하는데 1년을 추가하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에 예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탐색 활동이죠. 탐색 활동이 개발 활동은 아니지, 그치? 맞아요? 개발 활동 아닙니다. 답은 1번이네요. 생산 전,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고, 금연,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은 다 개발 활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6번 단기매매 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 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200주를 만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200만원에 취득했죠. 차분에 단기매매 증권이 200만원입니다. 분개하면 단기매매 증권 200 대신에 현금 200 200만원짜리가 배당금을 수령을 했다고 나와있죠. 중간 배당금 주당 1,00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차분에 현금 1,000원 곱하기 200주 하면 20만원 받았죠? 20만원. 배당금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그래요.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 20만원. 배당금 수익이 20만원. 자, 시가가 12,000원으로 평가됐어요. 여러분, 만원에 사왔는데, 잘 들어봐. 만원에 사왔는데 12,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만큼 늘어났죠? 2,000원 곱하기 200주 하면 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차분에 단기 매매 증권이 40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4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이 40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여기 봐요. 200만 원, 40만 원 더해서 240만 원이고요. 영업의 수익의 금액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60만 원이 됩니다. 영업의 수익의 금액은 두 개 더해서 60만 원. 배당금 수익도 영업의 수익이고요. 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도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야. 답은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해당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져진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 항목에서 땡땡이란 자본 거래에는 해당하지만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거. 그런 자본 조정이죠. 자본 조정. 여러분 자본 조정 나온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인데 1번은 틀렸다. 매도받은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부가 손익이죠. 네, 1번은 틀렸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조정에 속하는 거 맞지?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재화를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매출 인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당연히 이전돼야 되겠죠. 모든 게 다 구매자한테 넘겨야지만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이건 파는 게 아니겠지, 그치? 말만 파는 거지, 그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내 거잖아, 그치? 이건 팔린 게 아니에요. 답은 2번입니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효율의 이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다음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제품의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맞죠?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예산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원가 관리 회계가 아니라 뭘까요? 재무회계죠. 재무회계. 답은 4번. 10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매출원가는 T자 계정 그려서 자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여기는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면 되죠. 기말 제공품 대입 한번 해봐요. 기초제공품이 10만원 나와 있고요. 기말이 13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만원, 기말은 13만원.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가 35만원 나와 있죠. 이렇게 돼준 게 35만원이에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35만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 봐요. 두 개 더해주시면 45만원.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45만원. 13만원 있으니까 32만원. 제품 대조원가. 여기다가 뭘 더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초제품 더해주시고 기말제품 빼주시면 얘가 매출원가가 된다고 그랬죠. 자, 32만원에다가 기초제품 30만원 있으니까 더해주시면 62만원. 62만원에서 기말제품 28만원 빼주시면 얼마죠? 34만원이 되죠. 62만원에서 28만원 빼주시면 34만원. 매출원가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무조건 제공품 예전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한다. 맞죠? 가장 간단한 방법 맞습니다.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조금은 고려해 주는 게 단계배분법, 완전히 고려하는 건 상호배분법.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배분법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 제일 시원찮은 게 직접배분법이죠. 1, 2, 3번은 다 맞아요. 여러분 보조부문비를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해서 배분하는 거는 이중배부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중배부율법. 우리가 배운 건 단일배부율법이고요. 우리가 왜 직접배분법, 단기배분법 했었지, 그치? 얘들아 여기 제조, 여기는 보조, 여기는 뭐 동력, 여기는 수선. 10만원, 5만원, 10만원을 몇 군데? 두 군데. 5만원도 몇 군데? 두 군데. 단일배부율법이 되는 거야. 단일배부율법.
그리고 이중배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중배분법이라는 것은 이 10만 원을 나누는 거야. 이 10만 원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고정비가 만약에 7만 원이면 변동비는 3만 원이 되겠네, 그치? 얘 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고정비 따로, 변동비 따로 이렇게 배분하는 걸 이중배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배분하면 단일배분법이고요. 이걸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서 고정비 배분, 변동비 배분을 각각 하면은 이중배분법이란 말 쓰는 거예요.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해서 배분하는 건 이중배분법이야. 12번. 종합원가 계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소량 주문 생산은 뭐지? 개별원가 계산이죠. 답은 1번이네요.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 계산하지 않죠. 직접비, 간접비 나눠서 계산하는 것도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공정별로 제품이 존재한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운용비용이 소요된다. 여러분, 개별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원가 계산을 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그랬죠. 그쵸? 다시 한번요.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종합원가 계산, 만약에 우리가 새우깡의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새우깡 수십만 봉지의 원가를 다 따로따로 계산하진 않겠지, 그치? 딱 한 봉지만 계산해서 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경제적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 무인 판매기, 자판기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을 인취하는 때, 현금을 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반환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반품 기간이 지났을 때, 반품 기간이 지났을 때, 장기할부 판매, 어제도 써줬던 것 같은데, 그지?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지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는 뭐라고 그랬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그랬죠. 고쳐놓으세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번이 틀렸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번이 틀렸어요. 14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토지, 복권, 수돗물 다 면세인데 광고는 과세입니다. 신문은 면세예요, 여러분. 신문은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가 되는 거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물건 팔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공급시기 도래 전에, 즉 물건을 팔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인정이 돼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 인정 안 됩니다. 2번 틀렸어요.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써볼까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공급자의 등록번호입니다.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고요. 등록번호. 세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네 번째는 작성연월일. 이거 반드시 4가지는 기록이 돼야 되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지 가산세 없다고 그랬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에다 맞고요. 그래서 15번에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